자,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이네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강의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짜 마지막 시간이 되시기를. 2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한 사항 중에서 원시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항이 있었다면 그거는 정정 신청해야죠. 정정 신청할 때는 이미 발급받은 신고 필증, 신고 확인서에 정정할 사항을 정정해서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는 건데, 기억,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잘못 기재되었다면 정정 신청할 수 있죠. 니은에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정정 신청 가능합니다. 디귿,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잘못 기재된 거 정정 신청할 수 있는데, 거래 대상 토지의 종류, 소재지 이런 건 물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소재지 지번 거래 금액은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미음,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은 잘못 기재되었을 때 정정 신청 가능합니다. 리을 하나만 정답입니다. 2항. 2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사전에 허가받아야만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지역 5군데 있었습니다.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은 사전에 허가받아야죠. 그런데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방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앙관계행정기관회장이 협의해서 정한 일부 섬지역들은 또 허가받아야 됐었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다음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그리고 야생생물보호법상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러한 구역이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따르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만약에 그 구역이 부거법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도 하다면 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특례 규정상의 허가 구역이나 지역이라 하더라도 특례 규정상의 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사항을 보시면 국방 목적을 위해서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르는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면 이것은 특례 규정에서 정해진 섬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허가는 따로 안 받아도 되는 구역이 되겠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행하는 사인 간의 다음 거래 중에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그랬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에 180제곱미터 초과할 때 허가 대상 지역이 되죠. 150제곱미터라면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데, 상업지역은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한다면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이 아닌 것은, 1항,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할 일은 반드시 해야죠. 2항, 중개대상물의 소유권만이 아니라 다른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확인 설명할 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3항, 확인 설명서는 매수자만이 아니라 매도자에게도 반드시 발급하고 개업공인중개사도 보존해야죠.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에 관한 사항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그 증서사본을 교부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근데 5항,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고 등기 필증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것은 체결된 계약의 이행 업무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실무상 의무가 아닌 것들입니다. 5항이 정답이죠. 29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건데요. 사항을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원과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임원과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이라면 주사무소면 누가? 대표자가,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겁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30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사항을 보시면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나요?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등기 능력이 없죠. 우선 변제권도 없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가 하는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로도 건축물 대장으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해요? 예,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건물의 유치권은 공사대금 미납 등의 문제로 인해서 시공사가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권뿐만이 아니라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부라든가, 아니면 분묘 기지권의 존부라든가, 아니면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이런 것들은 등기사항 증명서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31번,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1항,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며 기술적 착오로 도면을 잘못 작성한 경우라면 실제 경계에 의해야 된다. 그렇죠?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필지별로 지적 측량을 통해 획정한 선이 우선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공부상의 선이 잘못 그어져 있음이 입증된다면 그때는 실제 경계가 우선될 수도 있습니다. 1항이 옳은 점은 정답이고요. 2항,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업무상 귀책 사유는 중개보조원에게 있었죠. 일단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인데,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손해를 연대하여 무과실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3항,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면 이는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했는가 여부는 사회통념에 맞게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것도 양도되어 위반 행위라고 보는 거죠. 4항, 직접거래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나 교환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거래 중에 임대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도 해당되죠. 공인중개사법 33조가 금지행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33조는요, 금지행위와 관련해서 1항과 2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33조 1항은 조문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가고 2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갔죠. 근데 33조 1항에 금지 행위가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9가지의 금지 행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였었죠. 두 번째는 무등록 중개업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통해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세 번째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법이 정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네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금지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요. 중개의뢰인과 뭐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금지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33조 1항의 금지 행위 위반이어도 1호 위반인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1년 1천. 5호 위반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당사자 쌍방 대리하는 건 3년 3천간의 금지 행위였었죠. 근데 첫 번째 금지 행위는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집을 팔거나 땅을 사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매매를 어떻게? 업으로 해야 금지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재산 처분 행위로서 한두 필지 땅을 팔거나 사거나 단순한 재산 취득 행위로서 뭐 1동, 2동 건물을 사는 게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 금지 행위는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업으로 행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으면 업으로 행하지 않았어도 우연히 한 번 했어도 금지 행위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금지 행위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매만 업으로 하는 게 금지가 되지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거, 부동산 임대업,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 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런데 다섯 번째 금지 행위는요. 의뢰인과 직접 매매하거나가 아니라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입니다. 거래하거나. 그러므로 의뢰인과 직접 한 부동산 법률 행위는 업으로 안 했어도 금지 행위고 매매는 물론이고 거래하거나니까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 행위 위반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의뢰인과 한 직접 거래는 무조건 금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런 판례 사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을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아파트는 주택이고 주택은 거래 금액을 요율에 적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만 인식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그 아파트 분양가 있죠. 총 분양가의 요율을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받았다가 적발되었는데 우리가 익히 배웠죠. 분양권 전매 알선했을 때 중개보수는 총 분양 금액이 아니라 기납입된 금액에 일정한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을 요율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요율 적용했다가 적발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더 받을 의도를 가지고 더 받은 게 아니라 분양권도 아파트니까 거래 금액을 총 분양가를 요율에 적용하는 줄로 알고 나는 그렇게 받았다. 이것은 위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니까 나는 위법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판례는 이것을 정당한 법률의 착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정된 중개보수 실비 초과한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이었었던 거죠.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인가요? 이거는 기본 확인 사항으로서 대상 물건 표시란에 기재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2항 토지용계의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에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인가요? 기본 확인 사항 중 토지용계의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란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죠. 근데 문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알 수가 있지만 건폐율 상한이나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조사한다고? 시군 조례, 건축 조례를 통해서 확인할 사항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5항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및 설치 개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렇죠? 소방과 관련해 세부 확인 사항을 안에 기재하는데 지금은 1서식을 작성할 경우이기 때문에 소방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2서식을 작성할 때는 소방란에 소화전과 비상벨 설치 여부를 기재하게 될 것입니다. 또 1서식을 통해서 작성한다 하더라도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그 주택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포함 제외가 될 겁니다. 기본 소방 설비가 아파트는 있을 것이니까요. 3항이 정답이고요. 4항 권리관계의 민간 임대 등록 대상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은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죠. 5항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다. 어떤 부동산 거래도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일 경우에는 제외되는 사항일 뿐입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33번 토지거래계약과 관련한 다음의 판례의 태도 중에서 틀린 것은 2항을 보시면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있지 않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오히려 대법원 판례는 거꾸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함께 위임받았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거민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5항을 보시면 거민 신청을 받은 관할청이 거민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은 거민권자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 그 말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거민권자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은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정한 거민신청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6가지, 즉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 월, 일, 거래, 대금과 지급일자, 평가액 또는 정산의 그 차액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조건과 기한이 있다면 조건과 기한, 이것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그냥 거민도장 찍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특법상 거민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부거법상 부동산거래 신고관청도 시장군수구청장이죠. 행정기관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부거법상 부동산거래신고는요, 이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는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시간의 흐름에서 거민 절차보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이행이 시간상 앞선다고요. 근데 처리 관청은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를 받았을 때 신고사항에 누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확인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접수가 되었을 때 신고관청은 물론 신고사항에 누락사항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신고사항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신고를 접수받은 신고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무엇을 통해서?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큰일 났네. 마지막 시간인데.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이걸 통해서 적정성을 검증해야죠. 그래서 적정성이 검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다고 그랬어요. 실질적 심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질적 심사까지 한 마당에 별도로 검인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필했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매수인은 부특법 3조 1항에 따르는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 의제 규정을 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35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항을 보시면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수탁자의 배의 명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적용됩니까? 예전에는 적용된다고 했었어요.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에서. 근데 새로운 대법원 판례는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자 동의 없는 임의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원소유자의 소유이지 신탁자 소유가 아니죠.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와 물권 변동도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또 이걸 횡령죄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임의 처분을 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실명법을 주도적으로 위반한 신탁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횡령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수탁자가 임의 처분했을 때 형법상 횡령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양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에서의 수탁자 임의 처분만 횡령죄 구성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설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 있는 토지에 관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물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에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판례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종손이 분묘를 수호봉제사하고 있는 거라면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라고 보는 거죠. 다른 연고자가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인데, 사항 지문의 서두에 보니까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이렇게 나가죠. 요 관련해서 올해 시사성이 아주 높은 판례가 나왔다고 했어요. 분묘기지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설치한 분묘의 이장과 관련된 약정 없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발생하기도 하고, 타인 토지상에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했다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미 설치한 분묘를 얼마간? 20년간 어떻게? 평온공연하게 수호봉제사했다면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4월 달까지만 해도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의 용익권 중에는 지상권에 가까운 물건인데,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은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의 등기와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전세권이 성립하죠. 그러나 지상권은 지료 지급을 성립 요건으로 하는 용익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효 취득된 분묘기지권은 무상지료로 본다. 지료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아주 오래된 판례였어요. 관련한 기출문제도 우리 과목에서 꽤 여러 번 출제되었고, 근데 올 4월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폐기했죠. 시효 취득형 분묘기지권이라 하더라도 영구히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유상지료로 보겠다는 게 최근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령에 대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항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차임 및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갱신된다면 증액 청구의 범위는 제한을 받겠죠. 그러나 종료된 후 재계약은 동일한 임차인과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 관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 청구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2항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일이 저당권의 설정 등기일과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합니까?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10월 5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10월 6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10월 6일에 이 주택의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10월 6일 주간에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대항 요건을 확보한 이길 0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10월 7일 0시가 되어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 10월 5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일자에 따르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존재를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언제 발생해요? 10월 7일 0시가 되어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저당권보다 늦었잖아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우선 배당을 받고 배당 금액 잔액이 있을 때 임차인이 이제 배당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죠. 물론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해요. 어떤 때? 소액 임차인이라면 주택가에게 2분의 1 범위까지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우선 변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당권이 10월 7일 날 설정된 저당권이라면 10월 7일 날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그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10월 7일 주간에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날짜는 같은데 시간상 대항력이 앞섰죠. 그러니까 이저당권이 없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배당 요구를 했다면 날짜는 같은데 시간상 앞서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임차인이 10월 6일 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고 10월 7일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7일 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10월 7일 주간에 발생하죠. 근데 노랑 저당권도 10월 7일 주간에 발생하죠. 그럼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때는 자, 7일 주간, 7일 주간인데 7일 주간, 7일 주간인데 날짜가 같다 하더라도요. 날짜가 같다 하더라도 등기사항 증명서 내에서 확인되는 권리라면 날짜가 같아도 순위를 세울 수가 있어요. 동구는 순위번호, 뭐 별구는 접수번호, 순위를 세울 수가 있죠. 근데 저당권이 등기부로 보여요? 아, 보이지? 안 보이는 저당권이 있겠어요? 보이죠? 그런데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등기부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되는 권리가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동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동순위가 되는 거니까 자기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을 받게 될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분배당을 받게 되면 저당권자가요. 예를 들어서 배당할 금액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배당할 금액이 2억 원인데 저당권 채권액이 4억 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이 4억 원입니다. 그러면 동순이니까 안분배당을 한다 그랬죠. 동순이니까 안분배당을 하면 지금 채권액이 같으니까 1억 원씩 배당을 받겠네요. 그럼 1억 원씩 배당을 받으면 저당권은 4억 원 중에서 1억 원 배당받았죠. 못 받은 3억 원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저당권은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잖아요. 1억 원 받고 저당권자는 나가는 겁니다. 못 받은 3억 원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할 수 있죠. 배당 요구를 했지만 동순이기 때문에 1억 원 배당을 받게 되었잖아요. 1억 원 배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 보증금 중에 3억 원을 못 받았네요. 못 받은 3억 원을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있죠. 있죠. 왜요? 자, 소멸 기준이 저당권이 10월 7일 주간에 발생하죠. 근데 소멸 기준은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 기준 권리보다 날짜는 같은데 시간이 앞섰다고요. 그러니까 못 받은 3억 원은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은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소멸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앞서 있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말이에요. 4억 원 전액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에서 보증금 4억 원을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임차권은 소멸하죠.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된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쉽게 말해 둘 다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그중 배당 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게 되었다면 이로 인해 임차권은 소멸한다.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았다면.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그 말이에요. 그중 배당 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대항력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면
우선 변제권은 행사했지만 아직 대항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 경매 매수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이 사례를 봤어요.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하면 후순위 물건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먼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요런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매 처분이 되면 배당 요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 사례 봤어요. 자, 이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매 처분되면 배당 요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임차인 맘이니까.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임차인이 아유, 집이 경매 넘어가서 뭐 사람들 임장 활동하러 오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나 그냥 배당 받고 나가겠다. 이럴 수도 있고, 나 대항력 있으니까 뭐 집이 경매 넘어가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든 말든 난 임대차 계약 기간 끝까지 살고 나가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할지 말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경매 매수 신청하는 자들은 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할지 말지를 알아야 내가 입찰표에 얼마 쓸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에서는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하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그랬냐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들을 대상으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한다는 거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 여기선 지금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당 요구 명단을 보니까 임차인이 있다고요. 그러면 임차인이 배당 요구자 명단에 있으면 이 사람은 배당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보증금은 전액 빼고 매수 신고 금액 적어도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얘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전액 배당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배당 요구자 명단에 보니까 배당 요구자 명단에 임차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권리 분석이 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는 했지만 배당 요구를 해도 보증금 전액 배당이 안 되고 1억만 배당 받을 것 같다. 그럼 나는 3억 원은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입할 금액에서 3억 원 낮춰서 매수 신고 금액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1억은 배당 받을 것 같아서 3억을 인수해야 될 금액을 감안을 해가지고 매수 신고 금액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신고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아예 배당 안 받고 다 낙찰자에게 임차권 주장합니다. 이러면 1억 원이 떠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은 배당 요구 종기가 경과한 후에는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하는 규정까지도 함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확보한 날이죠. 그리고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다음 날 영시가 되어야 대항력이 생기니까. 사망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상.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나요? 자,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임차인이요, 10월 5일 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고요. 10월 6일 날 임차인이 임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10월 6일 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10월 7일 날 임차인이 전출을 하거나,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거나, 아니면 10월 7일 날
건물을 명도했다. 방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10월 6일 전세권 설정을 했고 10월 7일 전출을 했거나 명도했답니다.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없어지는 거예요. 대항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만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했다면 전세권에 기한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10월 5일 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10월 6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이 생겼죠. 그러나 방 빼면 주소 옮기면 그 우선 변제권은 없어지고 10월 6일 주간의 전세권에 기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임차인이 10월 5일 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11월 3일 날 이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달 전에 조건 변경 갱신 거절 통보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됐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11월 3일 날 임차권 등기가 경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4일 날 임차인이 전출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명도하고 방 떼고 나갔답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주택의 인도나 전입신고라는 대항 요건을 상실해도 종전의 대항력, 즉 10월 6일 0시부터 발생하는 대항력은 계속해서 인정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10월 6일 0시에 발생하는 확정일자도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방을 빼도 주소 옮겨도 종전의 우선 변제권 그대로 인정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용익 물권이잖아요. 근데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에 불과하죠. 근데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물권이 됩니까? 아니에요. 물권화할 뿐이지 채권에 불과하죠. 근데 채권에 불과함에도 물권보다도 다 강력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력이 특별법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고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그때는 종전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고 전세권에 기한 민법상의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될 뿐입니다. 5항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확정일자를 받은 그날부터 후순위 물권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38번 다음 중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지역별 보증금 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환산보증금 일정액을 초과해도 상임법이 일부 규정은 적용해 주죠.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죠. 그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보장해 줍니다. 3기의 차임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었을 때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적용되고요.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만으로 이길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도 환산보증금 일정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확정일자에 따르는 우선 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일정액 이하의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민사집행법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항 기일입찰에서 매수 신청자가 제공해야 하는 보증 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고 그런가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 매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자의 공탁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인가요? 아니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자, 근데 10분의 1 얘기가 여기도 나오지만 공인중개사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죠. 공제규정으로 정해야 될 사항 중 책임준비금 10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공제료 수입액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2항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넘는 때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경과하는 때 혹은 초과하는 때라고 말하면 맞지만 이상이라고 말하면 틀리는 겁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3항 매각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해요. 그건 옛날 얘기죠.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줍니다. 4항 감유 채권이나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 기준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한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 5항 배당 요구의 철회로 인해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생기는 경우에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도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이건 지금 방금 전 사례에서 우리가 적용도 해봤었습니다. 안 됩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40번 다음은 매수 신청 대리 행위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2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중개완성시라 하더라도 방문 신고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그러나 대법원 규칙상의 경매 대리행위는 중개보조원은 물론이고 소속공인중개사조차도 대행할 수 없고 경매대리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으로만 경매대리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항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범위에 걸친 동형 모의고사 문제 40문제 함께 풀어보셨습니다. 저와 함께 가는 길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남은 시간 나머지 최종 정리 잘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쉰들러 리스트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심정이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냉전이 아주 심하던 시절에 뭐 70년대 뭐 이때만 해도 뭐 남파 간첩 부파 공작원들 뭐 전방 상황이 그랬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을 그 북파 공작으로 침투시키는 네, 중대장 심정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어디에 철조망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지뢰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저는 설명까지 하는 것이고 이제 철조망 통과하고 지뢰밭을 피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지금까지 충분하게 훈련을 하셨으니까 마음을 담담하게 가지시고 최종 정리 잘 하셔서 아무쪼록 다 살아 돌아오시기를 공인중개사 자격증 획득해서 살아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한 7년 반 정도 고시 공부를 했었었는데요. 결국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못 되고 강사가 됐지만 뭐 무슨 사가 되긴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고시원 책상 벽에다가 이렇게 써 붙여놨었던 글귀가 있는데 이문열이라는 소설가 그때 유명했었죠.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젊은 날의 초상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늘 고시원 책상 벽에 붙여놓고
틈틈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용기를 얻던 글귀가 있어서 요 읽어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글귀거든요. 이미 이 시험은 유희가 아니다. 진작도 나는 그렇게 말해왔지만 이제야말로 이 시험은 내가 반드시 풀어야 할 삶의 과제이며 넘어야 할 운명의 산맥이다. 내 정신을 학대하는 압제자이며 나를 가두는 벽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슬이다. 지난날의 무모와 광기를 변명하기 위해 낭비된 시간에게 진 무유의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앞날의 비참과 통한을 피하기 위해 나는 반드시 이 강력한 적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내 영혼의 해방을 위해 삐뚤어지지 않는 삶을 위해 진정한 인식을 위해 이 거대한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험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되돌아갈 수 없는 미로이며 나는 도망칠 권리조차 없는 필사의 전사이다. 마지막 부분 항상 저는 크게 공감했는데 이 시험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되돌아갈 수 없는 미로이며 나는 도망칠 권리조차 없는 필사의 전사이다. 이제 뭐 되돌아갈 길도 없죠. 나머지 시간 정리 잘 하셔서 실수 없이 모두 다 32회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